회사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가장 차분한 표정을 하고 있던 걸 본 적 있나요? 마감은 코앞이고 팀장은 소리를 지르고 주변은 완전히 난리가 나는데 그 사람만 커피 한 잔 들고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허둥대지도 않고 목소리가 높아지지도 않아요. 얼굴에 긴장한 기색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일을 처리하죠. 처음엔 저 사람이 무감각한 건가? 아니면 상황을 모르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대체로 실수가 적고 안정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성과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몰려들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요? 사실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기할 만큼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아니에요. 타고난 성격 차이도 아닙니다. 남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다루는 방식이 다른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여유라고 부르는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전반적으로 더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연구들을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조절하는 뇌의 반응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고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주변에 그 여유로운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비로소 이해가 될 거예요.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화가 나면 그 감정 안으로 바로 빠져들어 버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 그 두근거림이 곧 나 자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도 금방 흔들리고 판단이 흐려지고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유로운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도 감정을 느낍니다. 불안하고 짜증나고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발 물러서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치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자동차를 바라보듯이 감정이 흘러가는 걸 지켜보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탈동일시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 와, 나는 지금 불안하다는 전혀 다른 상태라는 거예요. 전자는 불안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후자는 불안 그 자체가 된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실제로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차이가 확 와닿습니다. 박 사장은 동네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어느 해 갑자기 단골 손님들이 뚝 끊기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매출이 뚝 떨어지고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했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이 걱정을 낳고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울컥해서 직원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덜컥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거나 무리하게 할인 행사를 벌이는 식으로요. 그런데 박 사장은 그 순간에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지금 많이 불안하구나. 그리고 잠깐 멈췄어요. 딱 그게 전부였습니다. 불안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그 불안이 조금 작아지는 걸 느꼈다고 해요. 머릿속이 약간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메뉴 구성을 다시 검토하고 단골 손님 몇 명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어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한 겁니다. 이런 한 발 물러서기는 심리치료와 연구에서 디센터링, 즉 탈동일시 같은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감정을 더 선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나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강물이 흘러가는 걸 강둑 위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감정의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는 겁니다. 이 능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감정이 가장 강하게 몰아칠 때 내리는 결정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보낸 문자, 극도로 불안할 때 내린 투자 결정,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내뱉은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리고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후회를 만들어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에 잠깐 멈출 줄 압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먼저 인식하고 그 감정에서 살짝 거리를 두는 거죠. 이건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타고난 성격과도 관계없어요.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든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도 처음엔 화를 자주 냈다고 합니다. 팀장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릴 때마다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의실에서 화가 나기 시작하면 속으로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해요. 나 지금 화났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행동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감정을 이름 붙여 말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정서 반응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라벨링이라고 부르는데, 뇌 영상 연구들을 보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때 감정 반응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뇌 부위의 활동이 달라지는 경향이 보고됩니다. 이전에는 즉각 반응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한 박자 쉬고 말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팀장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업무 처리 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김 대리가 요즘 달라진 것 같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실 이 능력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감정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쳤지만 내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른이 되어서도 감정이 몰려오면 그냥 휩쓸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지금 배우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못 배웠다고 영원히 못하는 게 아니에요. 50대에도 60대에도 이 능력은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여유는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식을 아는 것,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더 흥미롭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말 같죠?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남의 시선을 아예 안 신경 쓰는 사람은 사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유로운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충분히 인식해요. 다만 그게 자기 행동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적 기준점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나만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뭐라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반대로 이게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변의 반응으로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누가 칭찬하면 하늘을 날고 누가 무시하면 땅이 꺼지는 거죠. 누군가 내 글에 댓글을 달아줘야 안심이 되고 회의에서 내 말에 반응이 없으면 괜히 위축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50대 직장인 이 과장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과장은 한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팀에 20대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뭔가 소외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내는데 반응이 없을 때, 점심을 혼자 먹게 될 때, 단체 채팅방 대화에서 혼자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잠도 줄고 출근하기 싫어지고 괜히 말수도 적어졌어요. 그러다 이 과장이 어느 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는 걸까? 그 답을 찾다 보니 자기가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자기 가치를 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봐주느냐로 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이 과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주 짧게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나는 후배에게 따뜻한 선배이고 싶다. 오늘 나는 맡은 일을 묵묵히 잘 해내는 사람이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딱 1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주변의 반응이 덜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반응이 없어도 괜찮아졌어요. 내가 할 말을 했고 그게 나답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을 혼자 먹어도 그 시간이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해진 거죠. 이 내적 기준점이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적 기준이 단단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들어도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실수를 인정해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반면 내적 기준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비판을 더 방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비판 한마디가 자기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 강하게 반발하거나 더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단단한 사람이 오히려 더 유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적 기준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딱 1분만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 주변의 소음이 예전보다 훨씬 작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남의 시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시선보다 내 기준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세 번째는 좀 더 교묘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바로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원인을 찾고 빨리 해결하고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순간 머릿속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더 커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런데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 순간에 먼저 멈춥니다. 해결책을 찾기 전에 지금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통제 가능성 구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을 딱 나누는 거예요.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말씨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붙잡고 몇 시간씩, 며칠씩, 심지어 몇 달씩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40대 직장인 최대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대리는 꼼꼼하고 성실한 직원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프로젝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팀장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음 인사에서 어떻게 될지. 밤에 누우면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잠은 못 자고 낮에는 멍하고 일의 효율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대리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그었어요. 왼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른쪽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즘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팀장의 평가. 이건 오른쪽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결과. 이것도 오른쪽이에요. 결과는 내 손을 떠났으니까요. 지금 내 업무 품질. 이건 왼쪽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동료와의 소통. 이것도 왼쪽이에요. 오늘 한마디 더 건네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작업을 마치고 나서 최 대리는 오른쪽 목록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왼쪽 목록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찜찜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걱정들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왼쪽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른쪽이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결과에 덜 집착하게 됐는데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과정에 집중하니까 업무 품질이 올라갔고 팀장 평가도 자연스럽게 따라온 겁니다. 이 구분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것에 집착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먼 옛날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을 때 예측할 수 없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자동으로 에너지를 쏟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이건 뇌의 결함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이 기능이 과하게 작동하면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의 걱정은 대부분 당장 생존과 관계없는 것들이거든요. 그 과한 기능을 의식적으로 조율하는 것, 그게 바로 통제 가능성을 구분하는 훈련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구분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이 두 가지를 본능적으로 나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쓰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결국 여유란 힘이 넘치는 상태가 아닙니다. 힘을 쓸 곳과 쓰지 않을 곳을 아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패턴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관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이 냉정하거나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들은 관계에서 굉장히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에 조건이 없어요. 상대방이 자기를 좋아해줘야만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경계 설정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경계라고 하면 뭔가 벽을 쌓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 수 없는 것을 요구받을 때 미안하지만 그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여유와 연결되냐면 경계가 없는 사람은 항상 지쳐 있거든요.
모든 부탁을 들어줘야 하고 모든 사람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고 누군가 나한테 실망할까봐 항상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터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지거나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경계 없이 에너지를 쏟다가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50대 자영업자 윤 사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윤 사장은 동네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워낙 좋아서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수업 시간이 지났는데도 상담 전화를 받아줬고 원칙상 안 되는 추가 수업도 눈치 보여서 허락했고 원비를 좀 늦게 내도 말을 못했어요. 속으로는 불편하면서도 괜찮다고 했고 지쳐있으면서도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여름 윤 사장이 갑자기 번아웃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학원 문을 열기가 싫고 학부모 전화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좋아하던 일인데 갑자기 그 일이 싫어진 겁니다. 그때 윤 사장이 상담을 받았는데 거기서 들은 말이 이거였다고 해요. 당신이 지친 게 아니라 당신이 없는 삶을 살아서 지친 겁니다. 그 말이 꽂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윤 사장은 조금씩 경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끝나고 2시간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추가 수업은 원칙대로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서운해할까봐 너무 걱정됐대요. 그런데 실제로 학원을 그만두는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윤 사장이 에너지를 회복하면서 수업질이 올라갔고 학부모들도 그걸 느꼈어요. 경계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거절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게 착한 사람이고 거절하는 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이 어릴 때부터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거절할 때마다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거절을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봅니다. 억지로 들어준 부탁은 결국 내 안에 원망으로 남고 그 원망이 쌓이면 관계 자체를 망가뜨리거든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오히려 아무에게도 진심이 닿지 않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5번째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을 빨리 없애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빨리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빨리 좋아져야 하고 슬프면 빨리 털어내야 하고 외로우면 빨리 채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 음식을 먹거나 쇼핑을 하거나 유튜브를 켜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감정에서 최대한 빨리 도망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 불편한 감정을 꽤 오래 들고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아요. 그 감정이 불편해도 그냥 거기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마치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비를 맞고 서 있는 것처럼요. 왜 굳이 그렇게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연구들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오히려 더 자주 떠오르거나 더 강해지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리바운드 효과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감정의 지속 시간은 상황과 얼마나 곱씹느냐에 따라 초단위부터 수시간, 때로는 더 길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파도와 비슷합니다. 파도를 막으려고 벽을 세우면 파도는 더 강하게 부딪힙니다. 그런데 파도가 오는 걸 그냥 두면 파도는 올라왔다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죠. 40배 직장인 정대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대리는 몇 년 전 팀 내에서 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보고서에 오류가 있었는데 그게 위에까지 올라가고 나서야 발견된 거예요. 팀장한테 불려가서 한 소리 들었고 동료들 앞에서도 민망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대리는 그 기억을 지우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술을 마시거나 늦게까지 유튜브를 보다가 잠들거나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다른 이야기로 머리를 채우려 했어요. 자기 전에 그 장면이 떠오르면 억지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없애려 할수록 그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비슷한 상황만 생기면 그날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정대리가 우연히 심리 관련 책을 읽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감정은 무시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른다. 그날부터 정대리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부끄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바라봤어요. 나 그때 많이 창피했구나. 실수해서 속상했구나.
그냥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억누르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요. 그랬더니 처음 며칠은 오히려 더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그 기억이 떠올라도 예전만큼 가슴이 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 기억이 그냥 지나간 일 중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감정 수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 감정을 느끼는 동안 그 감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는 이 슬픔이 평생 갈 것 같고, 외로울 때는 이 외로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없애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누르지 않고 그냥 두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상황과 반추, 즉 얼마나 곱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감정을 더 오래 끌고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영원할 것 같던 감정이 사실은 지나가는 손님이었던 겁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걸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와도 덜 무섭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빨리 없애려는 노력이 오히려 그 감정을 더 오래 붙잡아두는 역사.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걸 몸으로 알고 있는 거죠. 마지막 6번째 특징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하루 중에 반드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고, 걸으면서 이어폰을 꽂고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빈 시간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 빈 시간을 일부러 만들고 또 일부러 지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요. 음악도 없고 영상도 없고 대화도 없이 그냥 멍하게 있는 시간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본다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본다거나, 그냥 방 안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핏 보면 게으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뇌는 쉬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자극이 줄어들면 뇌는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휴식 상태 네트워크를 더 활발하게 씁니다. 이 상태에서 뇌는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최근 경험을 되짚고 감정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이걸 쉽게 뇌의 정리 시간이라고 비유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계속 쌓입니다. 오늘 받은 스트레스가 내일로 넘어가고, 내일 받은 자극이 모레로 넘어가요.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피곤한데 잠이 안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됩니다. 흔히 번아웃이라고 부르는 그 상태예요. 50대 자영업자 강 사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강 사장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 문을 닫았어요. 쉬는 날도 거래처 전화를 받고 밥을 먹으면서도 견적서를 계산했습니다. 이게 성실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 자꾸 실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인쇄 색상이 틀리고 납기일을 착각하고 단골 거래처 이름을 헷갈리는 일이 생겼어요. 몸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머릿속이 자꾸 엉켜드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뇌도 근육이에요. 쉬어야 회복합니다. 그날 이후 강 사장은 딱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점심시간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전화도 안 받고 유튜브도 안 보고 그냥 밥 먹고 나서 가게 앞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 불편했다고 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후 업무에서 실수가 줄었어요. 거래처와 대화할 때 더 침착해졌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도 예전보다 덜 지쳐 있었습니다. 30분의 빈 시간이 나머지 시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줍니다. 쉬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멍하게 있으면 나만 정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셜미디어를 보면 다들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 사이에서 나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불안감 자체가 사실 내 뇌가 이미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쉬는 게 불안한 사람은 이미 쉬어야 할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역설적이지만 쉬는 것이 가장 두려울 때가 가장 쉬어야 할 때입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오래,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제대로 비워내는 거예요. 꽉 찬 컵에는 아무것도 더 부을 수 없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거든요. 하루 중에 딱 10분에서 2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나머지 시간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의 6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그 한 발자국의 거리가 삶을 바꿉니다. 둘째, 남의 시선보다 자기만의 기준이 더 큽니다. 매일 아침 딱 1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적 기준점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셋째,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넷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채워져 있어야 남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계를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다섯째, 불편한 감정을 빨리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 때 도망치지 않고 그냥 왔구나 하고 옆에 앉혀두면 감정은 할 말을 다 하고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여섯째, 하루 중에 반드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듭니다. 10분에서 20분, 아무런 자극 없이 그냥 비워두는 시간이 나머지 시간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6가지를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사흘을 못 넘깁니다. 대신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6번째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딱 10분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악도 없이 영상도 없이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거예요. 그 불편함이 오히려 신호입니다. 내 뇌가 얼마나 자극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10분을 일주일만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번째 습관으로 넘어갈 여유가 생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6가지 특징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도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신호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인식이 먼저입니다. 변화는 항상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사람들도 처음부터 여유로웠던 게 아닙니다. 그들도 흔들리고 지치고 실수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는 법을 익혀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 작은 것 하나만 달리 해보면 됩니다. 여유는 성격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타고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0대에 시작해도 됩니다.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성인에도 완전히 고정된 게 아니라 학습과 훈련에 따라 기능과 연결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시작한 겁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바뀐 하루가 쌓여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제일 바쁜데 제일 차분한 그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던 그 사람,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먼저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